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미국의 구구화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는데 또 한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 사회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책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극우화하고 그 감정이 한국의 극우화와 그 감정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심진경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왜 저부터? 원래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대본에 순서가 나와 있잖아. 대본을 어제 괜히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글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이 책 읽으면서 이렇게 한국 구구랑 잘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물론 어떤 면에서 이 지역이 여기가 무슨 파크 어디 파이크빌이라는 이 동네가 옛날에 이제 그 탄광 지역이었고 그래서 엄청 이제 뭐 80년대까지 호황기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벤츠를 뭐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 호황을 누렸는데 그 누렸던 그 지역이 이제 그 탄광 산업이 이렇게 쇠락하면서 같이 쇠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서는 약간 대구를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가 어쨌든 80년대까지 그런 섬유 산업으로 굉장히 돈이 많았던 그런 동네잖아요. 그쵸? 부유한 동네였고. 그런데 이제 그 섬유 산업이 쇠락하면서 그 지역 자체가 되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지금도 대구를 가다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있고 신축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대구에 전국 그 순위의 부자들이 또 대구에 꽤 산다. 뭐 그러니까 한때 이뤘던 그 부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되고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경제적 추락을 경험한 그런 지역이 아닐까. 그런데 제가 대구라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유추가 가능할까. 약간 그런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중산층의 삶을 살았다. 본인들이 또 그렇게 몇몇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꽤 물론 부모님이 더 이제 그 보살핌을 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중산층의 삶을 살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실직한 아버지가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고 이직한 데서 또 실직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제 알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그런 품위와 권위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와 이혼하고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일부는 이제 그런 약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제약회사 그 퍼듀라는 제약회사가 만든 그 옥시코돈이라는 이제 그런 오피오이드 계열의 그런 약물이 어쨌든 이 지역에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많이 줬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이 여기서 보니까 전국의 선거구에서 뭐 300 몇십 개의 선거구가 있나 미국이 아무튼 그 선거구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선거구인데 백인이 99% 뭐 이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런 여기서는 이런 지역의 흥망성쇠가 이제 이들의 어떠한 감정적인 어떤 문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극우화 문제와 관련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제 그것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1%의 소수자들이 이제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그들과 이제 친밀감을 가지면서 같이 협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구도 그렇겠죠. 네. 응?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뭐 중산층이기도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라고 여기서는 예, 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중산층의 음. 그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옥시코도는 오피오이드계 약물이 아니라는 걸로 광고를 해갖고 아. 오히려 중독을 시킨 네, 그런 오피오이드계 상황. 네. 약물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저는 약간 지역적 관점은 좀 1대1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좀 유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 문제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뭐 이민자 가족이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개인에게서 책임을 찾는 그러니까 성공이든 실패든지 간에 개인의 영역으로 그런 것들을 환원시켜주는 논리였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족과 세대로 이어질 때 내가 나의 부모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래 전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두 가지가 결합된 양상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게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제 발휘되는 방식이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의 그런 꿈하고는 다소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적인 능력주의와 이제 저 박건현 선생님 많이 말씀하셨던 소용돌이형 사회구조 중앙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경쟁과 성장과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영역을 두고 발생하는 이민자 같은 정서가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서울이 하나의 이제 미국이라면 우리에게서 나머지 어떤 지역으로부터 올라온 이 모든 사람들이 혼종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현재의 서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민자들이 성공을 찾아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몰려온 그런 형태의 미국의 혼종성하고 어떤 면에서 일면 비슷한 면도 있고 그것이 이제 압축적 고도 성장을 밟아왔던 7, 80년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장에 대한 환상 그리고 앞으로 세대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통해서 굉장히 현재의 착취적 구조를 정당화해 왔는데 그 기본적인 이제 전망이라고 하는 낙관적 전망이 무너지게 되는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라고 하는 것과 일정 부분 결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토대로 봤을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화 현상도 이를테면은 과거에 이제 산업화 시대 그 이전의 세대들한테는 어떠한 형태의 자부심이 완전히 붕괴된 더 이상 이제 본인들의 삶의 어떠한 형태의 그 터전으로서 활용되어 왔던 산업적 구조도 바뀌었고 그것 안에서 본인들이 국가적인 어떠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 국가로부터 호명받고 어떤 역사적 주체로서 의미를 부여받아 왔던 그러한 삶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디를 가도 천대받고 배척당하고 본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노년과 후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찾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젊은 세대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디지털 어떻게 보면 극우화의 맥락 안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 부재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자꾸만 뭐랄까요? 저는 이데올로기적인 엄청 이야기가 많이 주입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단군 이래 최악의 세대라던가 아니면은 뭐죠? 헬조선의 삼포 세대 세대. 뭐 그러니까 좌절감, 선언적 좌절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최근 한 2010년대 이후로 너무나도 많은 그들에게 선언적 좌절감을 심어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또 자부심의 추락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세대 양극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극우화의 어떤 논리는 다소 논리적으로는 흡사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이게 지역으로 들어가고 실제 계층으로 들어가고 각각의 세대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박건현 선생님. 일단 가장 비슷한 점은 이제 능력주의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시험 능력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블루 컬러들도 돈을 예전에 잘 벌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지역에 따라서 그런 잘 버는 지역들이 뭐 광산촌이 있었던 곳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블루 컬러들이 많았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시험을 잘 보지 않더라도 그냥 뭐 학력이 낮더라도 얼마든지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지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넓게 분포되어 있던 나라였고 그래서 사실 한국처럼 모든 것이 다 시험으로 수렴되는 능력주의가 아니었을 뿐이지 사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개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천용이 될 수 있다.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공고했던 나라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세부로 들어가면 또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이제 좀 극적인 구성이 있어요. 파이크 빌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기 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이제 극우파들이 막 와서 이 지역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시위가 일어나는 때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서사가 있는데요. 그런 서사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한국처럼 이를테면 어떤 시험을 통해서 계층 상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전엔 잘 살았는데 지금 못 살게 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한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상실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정치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는 반면에 한국은 사실 지역이 잘 못 나가고 지역이 뭐 망하고 경제적으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적 이렇게 미국처럼 정치적 동력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 지역주의라는 말 때문에 마치 그런 현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지역주의, 그러니까 영호남의 지역주의라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제 그 실증적으로 증명을 했지만 만들어진 현실이거든요. 그 그 박사가 이제 박사 논문도 이제 쓴 게 있는데 그 지역주의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쓸모를 위해서 발명해낸 발명품이지 실제로 그 지역에 어떤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런 뭐 힐빌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갈등이 실제로 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곧장 대입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차이점은 인종입니다. 인종.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고 백인이 항상 주류였죠. 실제로 인구도 더 흑인보다도 많고 다인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메인스트림은 백인들의 사회였는데 그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한 지역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어떤 아성이 깎여 내려가면서 그 지역에 살던 백인들이 굉장히 그 상실감을 갖게 되고 자신들이 더 이상 주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약간 치환 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계급적인 현상이고 계급적인 어떤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그걸 인종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백인인데, 나는 주류인데 왜 이런 모멸을 수치를 겪어야 되는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계급적인 문제를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종의 문제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과는 다르죠. 한국은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다들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우리가 인종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강남의 일부 사람들은 강북에 오면 인종이 다르다는 걸 느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거나 키가 작다거나 못생겼다거나 이런 얘기 실제로 하는 사람들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외모적으로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고 인종적인 갈등이라고 한다면 뭐 조선족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정도 말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문화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종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갈등의 핵심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사회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것이 핵심으로 작동하는 사회이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미국은 총기 자유화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시위를 하면 총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은 폭력 시위가 미국과 똑같이 이제 그 헌법기관을 공격한 유의한 나라인데 극우 폭도들이 미국은 의회를 공격했고 한국은 법원을 공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뭐 서로를 죽이고 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찰리 커크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한국은 총기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실제로 자경주의가 발달한 나라이고 그 자경주의에 의해서 총기를 이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실제로 이제 무력으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차이점들이 미국과 한국이 구별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여기서 아까 백인 나는 주류인데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통계 자료가 나오냐면 그 이 지역에 이제 백인이 많은 가난한 이 지역의 그 생산량, 그다음에 소득 수준과 그다음에 흑인이 제일 많은 지역의 생산량과 소득 수준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게 가난해요. 그러니까는 백인인데 이렇게 이제 그 산업이 이제 이렇게 추락하고 하면서 가난해진 그런 백인이 많은 그러한 지역과 흑인이 대다수인 그런 지역이 사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흑인이냐 백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난하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흑인이나 백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백인 자기는 분명히 가난한데 흑인만큼 가난한데 근데 자기들을 백인 특권이라고 얘기하자. 우리 예전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들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특권이라는 그 표현을 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아예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걸 특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이제 그 하나를 백인 특권을 사례로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백인인데 나는 이제 어디에 이제 뭘 타려고 줄을 쭉 길게 서 있는데 앞에 엘리트 여성과 흑인은 이제 소수자라는 이유로 걔네들이 새치기를 해. 그래서 막 이렇게 새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더 점점 너네는 백인이니까 특권을 가졌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제 분노, 자존심이 붕괴되면서 얻게 되는 수치심이 그 순간 분노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남녀의 그 젠더 갈등도 기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20대들은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느낀 현실은 그냥 평등한데 남녀가 지역계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소수자 우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새치기 당한다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되게 허구적 담론인 게 여성이 실제로 남성에 비해서 뭔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훨씬 더 어떠한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복지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하지는 책도 않는다는 똑같이 얘기하고 거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흑인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백인보다 못 사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야기이고 우리랑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있고 박근혜 선생님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차별점도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미국적 사정을 조금은 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느끼는 이유는 딱 정확하게 그런 인터넷 극우화라고 하는 이 디지털 극우화의 어떤 현상 속에는 미국에 대한 반영적 동일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 대한 그런 것도 네, 있더만.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가장 어쩔 수 없이 펜코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펜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주의적 스탠스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는 친미 반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친미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사실상의 모든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불평들과 차별과 피해를 선제적으로 다 반영하고 있고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현재의 상황이 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잘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반영적 동일시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미국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등치시켜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된 사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펜코가 제일 싫어하는 그 제작사는 디즈니거든요. 디즈니가 정치적 올바름을 그러한 방식으로 미국 안에서 유포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 한국 남자가 불쌍해라는 논리로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약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또 여기에서는 동일시 문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적 상황을 좀 정확하게 잘 한국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차별성과 이 상황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명료하게 인지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한국에서 찰리 커크 추모하고 애도하고 시위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그런 게 명료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냐는 거죠. 그 단계는 제가 볼 때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지금은 그 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오피니언과 애티튜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피니언은 말로 설득이 될 수 있는 단계라면 애티튜드는 오랫동안 그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로 설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구구와도 지금 20대는 제가 볼 때 평생 갈 거예요. 이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을 짚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미국과 한국 일종의 수렴 진화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한국은 약간 그 불안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혐중 정서도 가만히 요즘 댓글이 제가 예전에 뭐 어떻게 대선 때 이렇게 댓글을 하다가 이제 제가 댓글에 한번 말리고 난 다음에 댓글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보니까 혐중 정서도 가만 밑에 보면 불안감이 깔려 있어요. 그 삼성이 무슨 기술 개발했다는 그런 쇼츠가 뜨잖아요. 그 밑에 100% 뭐가 달리냐면 기술 탈취 조심하세요. 기술 조심하세요. 이게 엄청 깔려요. 그러니까 뭔가 내 거를 도둑맞지 않겠다는 그 불안감이 되게 팽배해요 보니까. 자기가 개발한 기술도 아닌데. 그러니까 삼성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 지금 20대 특히 제가 볼 때 댓글은 아마 저희 평균일 수도 있지만 20대들이나 30대들이 많이 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뿐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세대에 대한 것도 가만 보면 지금 20대들은 우리를 꿀빤 세대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기억에 IMF 이래로 요즘 젊은이들 힘들다,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단 한 해도 안 들은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그동안 IMF로 쫄딱 망한 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프랑스랑 그 1인당 GDP가 $2,00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월에 15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고. 지금 우리나라랑 프랑스의 소득 격차가. 일본은 지금 근소하게 앞서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단 한 해도 30년 동안 경기 힘들다, 그다음에 요즘 젊은이들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온 거죠. 그게 지금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들은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혐오나 이런 정서로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박인성 선생님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생각인데, 뭔가 만들어진 불안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20대들은 내가 볼 때는. 근데 물론 그 만들어진 분할을 뒷받침하는 어떤 물질적 영역이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양극화 문제일 건데, 특히 20대들 같은 경우는 이 양극화 문제라고 하는 거를 SNS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증폭된 감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의, 우리가 예를 들자면 30, 40대 우리가 계급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양극화의 그 물질적인 차원보다도 뭐 SNS라던가 아니면은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자기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형태의 삶에 대한 박탈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자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 같은 것들이 이미 서름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게 그 불안의 구조에 훨씬 어떤 실체감을 부여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뭐 학자로서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질적 연구 인터뷰를 했던, 그러니까 뭐 학술적으로도 뛰어난 책이라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이 감정사회학 관련된 이제 책들이나 이 혹실드 책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분이 개인 감정과 집단 감정을 잘 구별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집단 감정의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정치적인 차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감정을 얘기할 때. 근데 개인 감정에 계속 머물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정치화되고 어떻게 정치의 동력이 되는지가 그 분석에서 빠져버려요.
물론 그것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이론적으로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특히 이제 이런 극우의 문제, 이 트럼피즘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감정노동이나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차원이 중요해지는데 그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거든요. 계속해서 중립적이라고 이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분석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요. 집단 감정이라는 차원이 어떻게 개인의 감정들, 상실감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집단의 차원으로 전이되는가는 또 다른 분석의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되면 이제 감정이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되는가의 차원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해명이 돼야 되는 건데 감정사회학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감정과 이데올로기를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연결하는 논리를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거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박사 논문을 감정으로 썼거든요. 그 이모티브 뉴스라는 이제 그 저널리즘 연구였는데 거기서 저도 가장 고생했던 이론적인 이제 난제가 감정을 어떻게 집단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감정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박연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성찰된 감정, 혹은 메타인지가 안 된 감정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인데 메타인지가 된 감정도 있어요. 그게 이데올로기화된 감정들이에요.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이모티브라는 표현으로 제가 개념화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되는가, 감정들이 모여서 이데올로기가 되는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열쇠가 이제 알티셀의 상상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들이고,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와 감정 사이의 상상이 매개가 되어야지 그것이 감정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론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빠진 부분이 상상인 거죠. 일베가 왜 공정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면 착취를 상상을 해요. 본인들이 착취를 안 당했는데 여성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소수자 장애자에 의해서 자기가 착취당한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우리가 원래 막 가졌어야 될 몫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도 발생하는 것이 백인들이 원래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기가 이미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뺏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상상된 착취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가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그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공백으로 남아 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는구나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구나라고. 근데 사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혹은 이념적인 문제로 풀어 나가려면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착시고 어떤 부분이 상상된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론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 상상이라는 말이 이제 문학적으로 쓸 때는 좀 더 부피감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타자에게 도달하는 것도 상상의 일환인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방식에서의 그 상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플랫한 착각과 오인, 착각과 오인 오인에 같은 가까운 건데 그거를 저는 좀 떠받치고 있는 현상들이 이럴 때면 대표성에 대한 동일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 존재가 출연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을 다 대변하고 있어.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남성의 어떠한 착취가 이렇게 전면화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집단화해서 이 집단의 감정으로 이거를 떠받쳐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거기에서 저는 상상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를테면은 여기서도 트럼프를 보고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트럼프가 탄광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에게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김춘수의 세상이 돼서, 그래서 지금 20대 디지털 어떤 그 이대남들의 어떠한 현상도 아무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해주거나 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준석이 오로지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가 우리를 대변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그 대표성에 우리의 상상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플랫하고 편협한 상상력인데 그것이 이제 이데올로기된 감정으로 나타나기에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상이라는 것을 주목했던 최초의 철학자가 스피노자였고,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이제 감정을 중요시했던 이유가 감정이 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치 그냥 그저 이성을 방해하는 영역으로서만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성주의자이지만 이성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인간은 원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이 감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나갈 것인가? 결국 상상을 조금씩 발전시켜서 올바른 상상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 감정을 이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에티카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문제, 특히 이제 백인들이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잘못된 상상을 할 때, 혹은 민주당의 정책이 훨씬 더 공화당보다 자신들한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이렇게 미워하는 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종부세 논란과 아무 상관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종부세 찬성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주식과 관련된 그런 세금에 대해서도 대주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도 대주주의 논리에 동일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상상된 착취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교정할 것인가 혹은 바꿔나갈 것인가의 차원에서도 사실 감정은 또 얘기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근데 감정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차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항상 개인 차원에 머물고 말아요. 그래서 집단 차원의 감정을 얘기하고 그것이 다시 정치화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데올로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개개인의 어떤 그 감정의 문제, 네. 그런 것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집단적인 이데올로기 문제로 이거가 넘어가지 못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특히 이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에팔레치아 산맥,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시골 촌뜨기들에 대한 그러한 그 이 재현의 방식.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개무시하잖아. 특히 민주당 애들이 엄청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막 그 시골에서 막 그 예쁜 아이들과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엄마 열심히 가사 노동하고 파이 만들고 막 근데 그런 드라마를 우리도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러한 이제 이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목가적이면서 전원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이제 수긍을 하고 좋아했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이들이 마치 무슨 인종 차별주의자에다가 막 그런 온갖 혐오가 덕지덕지 붙은 사람들로 그렇게 드라마나 아니면 완전 촌뜨기들이나 이런 식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리고 주로 이제 막 그런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처럼 그런 시골에 있는 촌뜨기들이 이제 거기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막 전기톱으로 살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또 깎아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한국의 이대남하고는 조금 다른 게, 여기에서 주로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40대, 50대의 이제 남성들이고, 중장년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식의 어떠한 뭐 아버지 세대가 추락했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추락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이고, 그런 식의 추락의 경험과 그 다음에 자부심의 박탈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진행됐던,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 진행 과정이 꽤 길었고 그것을 충분히 몸으로 체감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좀 한국이랑 비슷한 점이 또 하나 있긴 하네요. 한국도 일부 민주당 그 성향 혹은 일부 진보 성향 사람들이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 무식하다고 맨날 욕하고 경상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자기들 대변하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아니라 저런 뭐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냐, 멍청해서 그렇다. 뭐 그 보수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일들이 되게 많고, 미국에서도 제가 몇 년 전에 충격받았던 게 미국 민주당 애들끼리 돌려보는 무슨 그 짤 같은 게 있는데, 짤방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공화당 지지 지역과 민주당 지지 지역을 평균 IQ로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 지지 지역이 IQ가 얼마나 낮은지를 자기들끼리 돌려보면서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에팔레치아 지역이나 힐빌리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냥 싫을 거 아니에요. 그 조롱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에이미 추아 같은 정치적 부족주의를 쓴 그 예일대 교수가 쓴 책에 보면
그 공화당의 그 어떤 이 극우화 혹은 부족주의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의 조롱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공화당의 그 학력이 낮은 지지자층을 IQ가 낮다느니 뭐 레드넥이라느니 뭐 이런 무식하다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대중문화에서도 막 그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탠드업 코미디라든가 토크쇼 같은 데서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고 이런 문화적인 무시, 폄하, 불인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크게 끼쳤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이 문화적인 불인정이 이 극우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국 역시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다양성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 약간 도시 메트로폴리스 중심의 어떠한 이 문화, 그다음에 그 문화적 자산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그러한 식의 그런 지역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그것도 말 그대로 그들에 대한 혐오나 이러한 것들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여기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그 도시가 아닌 비도시인들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 같은 게 되게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는 훨씬 더 노동의 그 고용 기회가 더 많잖아요. 물론 거기는 주거 비용이나 다른 부대 비용이 올라서 못 살지만 그래서 이 뭐 갈등선이 친기업이냐 노동계급이냐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테크 기업이랑 금융 노동자들 고소득 뭐 수십억씩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고 제조업은 망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노동자들은 공화당 반면에 첨단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그쪽 지지자들은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보 보수라는 것이 과거와 같이 노동계급이냐 자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자본 내에서 생산 제조업이냐 아니면 비제조업이냐 테크 기업이냐에 따라서 나뉘어 버리는 거죠. 다 자본주의자예요. 다 기업 친기업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도 제조업 얘기를 하잖아요. 제조업 망했는데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막 뻥치고 한국에서 투자 받아가지고 무슨 조선업을 살리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기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살려 그거를. 트럼프 그 임기 내에는 완전 불가능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한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먹혀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을 그렇게 생산직, 제조업 노동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정치적으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과 한국이 비슷하다고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둘 다 이 가부장제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에 이 저자가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 대상으로 인터뷰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핵심 뭐냐면 내가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예요.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푸드 스탬프가 수치스러운 건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수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실이 괴로워서 마약을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남성 자부심의 붕괴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청년들은 여전히 이제 특히 남자에게 가중되는 능력주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남자는 집 해와야 된다. 남자는 차 해와야 된다. 뭐 이런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도달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서울의 집을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도 20대 30대가 돈 벌어서 서울의 집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에 집을 장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게 끊어진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그러니까 과거의 아버지 세대의 그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일본 여자들은 단칸방에서 같이 시작해도 불만이 없다더라. 일본 여자들은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쉽게 감동하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그거 너무 옛날에 김치녀 스시녀 그 프레임이 아직도 그게 있다고? 아직도 존재하고 아직도 있고 더 작동하고 강화되고 있어요.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제가 볼 때 남성 자부심의 붕괴로 보여요. 그거에 대한 반대 감정적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과 한국의 그 현상을 비슷하게 본 거는 그 가부장제 기본 가부장제는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가부장이 될 수 있는 경로가 붕괴돼 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정치권이 제시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혐오 문제로 가버렸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관련해서 네 말씀하세요. 네, 정치 공학의 관점에서 그래서 수치심 공격이 이제 서로 먹히는 거죠. 서로 수치심을 어떻게 하면 얘한테 더 잘 안겨줄 수 있을까? 긁는 거지. 네, 지지자들을 서로 긁어요. 그래서 긁혔냐? 너 긁혔으면은 너가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모든 이 정치 관련된 거기에서 댓글들이 긁혔어?라고 하는 거를 깔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지지층에 대한 수치심을 자각시켜주는 방식으로 이 정치 공학적 논리에서 내가 우위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자부심과 수치심 결국에는 이 감정의 문제로 지금 정치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좀 아무튼 어쨌거나 유효한 면은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이 뭐 이론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책인데도 중요한 개념이 이제 자부심 경제라는 개념이 나오는 자부심의 역설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게 이제 그 배상임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부심의 역설이라는 게 결국은 자부심을 많이 가지는 개인에 대한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질수록 그것이 무너졌을 때 감당해야 될 게 많아.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부장제 역시도 가부장이 돼야 되겠다는 그 욕망이 강할수록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 뒤에 오는 이제 리액션이 너무 강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은 개인의 책임을 그렇게까지 강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리액션도 적은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뭐 성공해도 자기가 잘해서 실패해도 자기가 실패해서라고 생각하니까 실패했을 경우 이거 데미지가 너무 세게 온다는 거죠. 그런 역설이 사실은 이 우파들에게 극우화가 되는 되게 중요한 기제로 작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가부장제 역시도 남성한테도 가부장제가 억압인데 그거를 이제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좀 나쁜 방식으로 해악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가부장제적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면 다 맞벌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남성들이 뭐 집을 해가야 요새 누가 남자가 집을 해가요. 남자 여자들이 다 반반씩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은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부장제가 실제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허구적 이데올로기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압박감은 압박감대로 느끼니까 내가 남자다잉 하면서 내가 남자로서 어떤 여자들과 데이트할 때도 내가 돈을 지불해야 데이트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근데 나는 경제적으로 공공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래서 엄기호가 무슨 그 우리 남성성과 젠더 그 책에서 쓴 글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가부장제적 질서는 붕괴했는데 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계속 이제 어떤 현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남성들이 보여주는 세 가지 태도가 찌질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버 전상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하는 지금 그게 지금 전형적인 20, 30대의 저를 가르치게 아니 너가 얘기했던 얘들 40대예요. 그렇지 영포티 영포티야. 그러니까 영포티 담으면서 이제 원래부터 영포티라는 말 여기저기 막 패션 업계에서 쓰던 말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정치 용어로 갑자기 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용어로도 됐어? 정치 용어로 요즘에 소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포티라는 어떤 조롱 섞인 밈이 막 돌면서 이거를 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딴지일보 같은 데서 긁혀가지고 영포티가 정치 음모론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긁는 이야기여서 막 긁혀서 이게 왜 긁는 알려지고 이야기야? 그러니까 영포티라고 이렇게 재현된 이미지 CG인가? AI로 만든 이미지 같은데 어떤 팔다리 짧은 중년 아저씨가 반바지 입고 나이키 에어조단 신고 스투시 티셔츠 쓰고 슈프림 모자 쓰고 쓰고 그러고 이제 막 춤추는 그런 밈을 만든 거예요. 영포티야? 그래서 영포티들이 긁힌 거야. 무시하면 되는데 긁혔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젊은 놈들이 너는 이준석 지지자들이 무시했어 긁혔어. 저는 해당 사항이 근데 없어요. 제가 볼 때 영포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적 경쟁이에요. 영포티가 20대 여성들한테 젊다는 걸 어필해서 접근한다는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엘백의 소설 같은 소립자 같은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호 긁힌 거예요. 이거는 20대 나름대로 위기감이 느껴지는 싸우고 거고. 있는 거죠. 쟤네들한테 뺏길지도 그래서 모른다. 지금 엄청난 수치심 지금 그 대결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보는 거 대결을 보는 거 자체가 수치스럽던데. 일단 조금 끊고 가겠습니다. 촬영이 좀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네.